1701년 8월 14일 새벽 창경궁 경춘전에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35세의 젊은 왕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현왕후 민씨.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폐위되었다가 살아서 복이 된 왕비. 5년간의 폐서인 생활을 견디고 다시 왕비 자리에 올랐지만 복이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에서 인현왕후는 늘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연약한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악독한 장희빈에게 쫓겨나 힘없이 떠나는 불쌍한 왕비.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실록을 직접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직후 장옥정을 먼저 궁에 들이라고 권할 만큼 현숙했던 여인. 복이 된 후에는 자신을 쫓아낸 장희빈의 아들 세자를 친자식처럼 품었던 여인. 세자 역시 생모 장희빈보다 정모인 인현왕후를 더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드라마가 보여주지 않은 실록이 기록한 진짜 인현왕후의 삶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킨 조선의 진정한 국모였습니다. 1667년 4월 23일 한양 서부 반송동. 조선 최고의 명문가 여흥 민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민유중, 대사원까지 오른 당대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외조부는 송준길, 효종 때부터 현종 때까지 서인의 영수를 지낸 대학자였습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명문 관료 가문, 어머니 쪽으로는 명문 학자 가문. 그야말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민씨의 유년 시절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675년 민씨가 9살 때 일입니다. 당시 정권을 잡은 남인들이 서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민씨의 중부 민정중과 아버지 민유중은 어린 숙종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는 죄명으로 장 100대를 맞고 파직됩니다. 그리고 1679년 아버지 민유중이 경상북도 흥해로 유배됩니다. 12살 어린 민씨는 유배 가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떠났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인현왕후의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권력의 무상함을 경험한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경험이 훗날 그녀가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원수의 자식까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성품을 갖추게 된 밑바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680년 조선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경신환국입니다.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민씨의 아버지 민유중도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19세의 나이였습니다. 왕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초간택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1681년 5월 2일 15살의 민씨가 왕비로 등극합니다. 훗날 인현왕후라 불리게 될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 비례를 올리는 날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명피해가 생길 정도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훗날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비할 때 이날의 지진을 언급합니다. 책 비례가 있던 날 대지진이 일어나 하늘의 조짐인 것 같아 불길했다고요. 여러분, 결혼한 날 지진이 났다고 8년 후에 그걸 이혼 사유로 꺼내는 남편. 이게 숙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왕비가 된 민씨, 그녀는 어떤 왕비였을까요?
드라마에서는 순진하고 어수룩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록의 기록은 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는 왕비가 된 직후 장옥정을 먼저 궁에 들이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장옥정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에 의해 궁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숙종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 왕비 민씨는 장씨를 들이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여인을 먼저 들이라고 권하다니. 현숙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대인배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훗날 장옥정이 재입궁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숙종의 총애가 장옥정에게 쏠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현 왕후는 왕비가 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왕비가 아이를 못 낳는다. 왕실의 대가 끊기면 어쩌나. 그리고 1686년 재입궁한 장옥정이 드디어 임신합니다. 1688년 음력 10월 28일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 윤, 훗날의 경종입니다. 8년간 기다려도 오지 않던 왕자가 장옥정의 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숙종의 증조할머니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장렬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렬왕후는 장희빈을 총애했지만 동시에 서인 명문가 출신이라 인현왕후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도 했습니다. 이 방패가 사라지자 인현왕후의 위치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 합니다. 그런데 서인 세력이 반대합니다. 특히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강경하게 상소를 올립니다. 숙종은 폭발합니다. 신하들이 어머니 신분이 낮다고 세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사 황국이 일어납니다.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탄일 문안 사건입니다. 당시는 대왕 대비 장렬왕후의 국상 기간이었습니다. 축종은 중전의 탄일 문안을 생략하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현 왕후가 문안을 받은 것입니다. 숙종은 매우 분노하였고 인현 왕후는 폐위됩니다. 이 폐위에 대해 서인은 물론이고 남인들조차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왕후의 탄일 문안은 당연한 예법인데 이리 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숙종은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폐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인현 왕후에게 내려진 죄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식이 없는 죄,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한 죄, 투기로 국정을 어지럽힌 죄,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폐위 후 숙종의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패비 민씨의 흔적이 남겨진 물건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했습니다. 가래 때 입었던 장복은 대내에서 공개적으로 태웠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민씨는 안국동 사가로 내려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민씨는 이후 경상북도 김천의 청암사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유배를 따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스스로 낙향한 것이죠.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납니다. 숙종의 마음이 또 바뀐 것입니다.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민씨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희빈 장씨에게 중궁전을 저녁까지 비우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씨를 왕비로 복위시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론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숙종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복위 후 인현 왕후의 행동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왕세자 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현 왕후 입장에서 왕세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쫓아낸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냉대하거나 최소한 거리를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는 달랐습니다. 인현 왕후전에 따르면 인현 왕후는 왕세자를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습니다. 물론 인현 왕후전은 소설이라 역사적 사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신빙성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의 친오빠 민진원이 쓴 다남 말록입니다. 이 책에 인현 왕후가 직접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의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침 저녁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사모하고 공경함이 생모에게 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장희빈의 아들이 생모보다 정모인 인현 왕후를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세자 입장에서 생모 장희빈은 왕비에서 강등된 처지였습니다. 중인 출신이라 뒷배도 약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국모인 인현 왕후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품어준 것입니다. 어린 세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현 왕후 입장에서도 아들 없이 보기했으니 세자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세자 입장에서도 강력한 후견인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든 정모를 직접 간호했다? 이건 정치적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현 왕후의 진심이 세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원수의 아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이것이 인현 왕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복이 되었으니 이제 행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현 왕후는 복위 후에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폐서인 시절의 후유증으로 몸이 너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의 입지도 불안했습니다. 죽기 직전 인현 왕후가 친정 오빠들에게 한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된 뒤 세자의 사친을 받들어 올리는 규정을 논하면서 마땅히 일반 후궁과는 달라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궁한 사람들이 다 희빈 장씨에게 기울어졌다. 원래 궁중법도에 따르면 후궁 처소에 속한 궁녀들이 내전에 드나들 수 없는데 희빈 장씨의 궁녀들이 내전을 수시로 출입하고 창에 구멍을 내서 동태를 엿보는 등의 잘못을 많이 했다. 나로서는 돌아가는 상황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색이 왕비인데 궁궐 안에서 입지가 좁았다는 것입니다. 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는 비록 강등되었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궁녀들도 와병 중인 인현 왕후보다는 세자의 생모인 희빈에게 줄을 섰습니다. 복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1700년 3월 인현 왕후가 쓰러집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며칠 앓다가 깔끔하게 유언 남기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려지죠. 현실은 훨씬 처절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인현 왕후의 병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참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른쪽이 더 심했고 환도혈 위 요척 근처에 현저한 붓기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너무 따가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옹저라고 부릅니다. 악성 종기입니다. 고관절 부위에 생긴 화농성 염증이었습니다.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이때 이미 손으로 만져보면 근육과 피부가 분리되는 것이 느껴지는 상태였습니다. 종기를 딴 후 정상적이라면 고름이 빠지고 새살이 돋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현 왕후는 회복기로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의 경련이 일다가 전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진까지 놀라게 하는 증상이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이 끊임없이 교대로 나타났습니다. 밥을 줄였지만 기껏 먹은 것도 모두 개원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추정하면 고관절 부위의 화농성 관절염이 뇌수막염으로 번져 경련이 생겼고 복부로 퍼져 복막염이 되었으며 결국 심장으로 퍼져 심내막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현 왕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15세 왕비가 되어 8년간 아들 없이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24세에 폐위되어 5년간 폐서인으로 떠돌았습니다. 29세에 복이 되었지만 건강은 망가지고 궁에서의 입지도 불안했으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많이 겪으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종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화농을 2군데나 땄는데도 고름이 멈추지 않고 새살이 돋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1701년 8월 13일 숙종이 인현 왕후의 친정 오빠들인 민진후와 민진원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위독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인현 왕후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정맥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새벽 창경궁 경춘전에서 인현 왕후가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향년 35세. 1년 6개월간의 처절한 투병 끝이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대낮에 깔끔하게 유언 남기고 떠난 게 아닙니다. 한밤중 새벽에 깊은 고통 속에서 호흡 곤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감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현 왕후는 죽기 전 숙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귀인 김씨를 왕비로 삼으소서. 귀인 김씨는 인현 왕후와 함께 복이 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무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인현 왕후는 자신이 죽으면 귀인 김씨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왕비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인현 왕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희빈 장씨를 사사한 후 아예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들고 새로 간택령을 내려 인현 왕후를 3번째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인현 왕후가 죽은 직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취선당 저주 사건입니다. 희빈 장씨가 무당을 불러 인현 왕후를 저주하는 구술했다는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위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인현 왕후가 7년간 병들어 있을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다가 죽자마자 갑자기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숙종은 이를 빌미로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01년 10월 10일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 희빈 장씨는 아들 세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42세의 장옥정은 아들 한 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둘 다 잃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이 소녀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현 왕후가 보여준 따뜻함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현 왕후가 죽은 후 숙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의 능인 명능을 조성하면서 훗날 자신이 인현 왕후 곁에 묻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비인 인경 왕후와 묻히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요? 저는 후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운 정치적 결정으로 아내를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결국 병들어 죽게 만든 것, 그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숙종은 흉서한 후 인현 왕후 곁에 묻혔습니다. 세 번째 왕비 인원 왕후도 같은 구역에 묻혔지만 숙종과 인현 왕후만 쌍능으로 나란히 있고 인원 왕후는 다른 언덕에 단능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죽어서야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현 왕후의 진짜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라마 속 인현 왕후는 늘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연약한 피해자였습니다. 악독한 장희빈에게 밀려나는 불쌍한 왕비. 하지만 실록이 기록한 인현 왕후는 달랐습니다. 왕비가 되자마자 경쟁자가 될 장옥정을 먼저 드리라고 권할 만큼 현숙했습니다. 폐위당할 때도 폐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복이 된 후에는 원수의 아들인 세자를 친자식처럼 품었습니다. 그녀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품이 있고 너그럽고 자존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비극은 숙종이라는 변덕스러운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46년 재위 기간 동안 4번의 황국을 일으킨 왕.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끌어들이고 버리기를 반복한 왕. 인현 왕후도 장희빈도 그의 정치 게임에서 소모된 말들이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드라마와 소설이 만들어낸 이미지만 믿고 진짜 그 사람의 삶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 아닌가? 역사 속 인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통과 선택과 노력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는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아들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녀가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